예. 자, 오늘 질문들은 다음 주 강의에서 다루게 될 내용들이 꽤 많이 있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게 행정학과의 정민선 학생하고 경제통상학부의 김기복 학생이 아까 제가 인용했던 마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이 4단계가 아니고 5단계라는 유력한 주장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게 배운 지가 한 15년 전에 배운 거였는데 4단계였는지 5단계였는지 분명치 않네요. 제 기억에는 4단계로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아마 자세히 배운 것 같은데 5단계라고 그러네요. 자아실현하고 사회관계에 대한 욕구 사이에 존중의 욕구 이렇게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제가 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정확히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행한 거는 뭐 본질적으로 내용과 크게 뭐 하자가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또 김기복 학생은 아울러서 강만수 씨는 저 지식경제부가 아니고 기획재정부 장관. 예, 감사합니다. 이 탁월한 지적을 해주신 두 학생에게는 별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질문 중에 제가 좀 추후에 봐서 다음 강의 시간에 소개할 거는 하죠. 지금부터 한 10분 내지 15분간 매우 스피디하게 나머지 강의 내용을 처리를 하고 이 보고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좀 뜬구름 잡는 것 같다 이런 소감도 오늘 나왔는데 저도 하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분배 이론은 다소 그런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는 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소득 분배가 왜 이렇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상반된 견해, 이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다퉈도 결론이 잘 안 나니까 이제 경제학자들은 분배 이론에 대한 탐색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포기를 하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소득의 불균등 또는 불평등을 계량적으로 측정하고 또 그것을 완화시키는 정책 수단을 연구하는 쪽으로 관심을 쏟게 됩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가끔씩 돌아가는 게 현명할 때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아무리 봐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돌아가는 쪽을 이제 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언론 보도를 보시면 대개 소득 분배의 불균등 또는 불평등, 소득의 양극화 이런 거를 설명할 때 진위계수, 소득 배율 이런 용어들을 많이 언론에서 만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 시간에 짧게 아주 신속하게 소득 불균등을 측정하는 도구에 대한 것을 좀 살펴보고 저 보고서를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득 불균등은 있는데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표를 개발합니다. 인덱스. 기본 아이디어를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불균등한 소득 분배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느냐를 측정하는 도구가 진위계수하고 소득 배율인데요. 그것을 도출하는 과정을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5명으로 구성된 사회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5명으로. 5명의 이름을 A, B, C, D로 합니다. A는 연소득이 1만원, B는 2만원, C는 3만원, D는 5만원, E는 9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꽤 불균등하게 소득이 배분되고 있죠. 이게 각각 20%씩이니까 5분위 소득 비율을 계산하면 여기가 9고 여기가 1이니까 9배가 됩니다. 최저소득자에 비해서 최고소득계층은 9배를 벌고 있는 아주 불균등이 심한 사회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전환합니다. 이 표를. 네모를 합니다. 네모. 정사각형입니다. 좀 삐딱하지만 정사각형이고 이 오른쪽으로는 인구 누적 분포를 넣습니다. 인구 누적 분포. 여기가 100%가 되겠죠? 여기가 0. 세로에는 소득 누적 분포를 기록합니다. 여기도 꼭대기는 100%가 되겠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제일 가난한 사람부터 제일 부자까지 차례로 줄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줄을 세워서 하나씩 합쳐가는 거죠. 가장 소득이 낮은 20%에 해당되는 사람, 여기 지금 A죠. A의 소득은 전체의 5%죠. 이게 전체를 다 합치면 이게 1, 2, 3, 5, 9니까 20. GDP는 20만 원 되겠습니다. 이 사회에. 그럼 국민 총소득이 20이기 때문에 이 A가 얻는 1만 원이라는 것은 전체 국민 소득의 5%에 해당됩니다. 여기 5%. 점 찍습니다. 5. 그 다음에 이 A에다 B를 더합니다. B를 더하면 두 사람이 되니까 누적 인구 분포는 40%가 되죠. 그 다음에 이 사람께 5%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B는 2만 원을 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얻는 것은 10%죠. 다시 5와 10을 더합니다. 그래서 누적이죠, 누적. 15%에 가게 됩니다. 15. 누적 인구 분포 40에 누적 소득 분포 15가 대응하는 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C까지 또 같은 요령으로 합치게 되면 C는 여기 A와 B를 합친 데에서 A와 B를 합친 데서 C를 더하게 됩니다. C는 3만 원이죠. 3만 원은 전체의 15%에 해당됩니다. 15에서 15를 더하니까 30%가 됩니다. 여기 점이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다시 D를 합칩니다. D를 합치면 누적 인구 분포는 80이 되고 누적 소득 분포는 5만 원을 더하게 되니까 5만 원은 25%죠. 그러면 55%가 되게 되겠죠. 55%. 그 다음에 5사람을 다 합치면 100. 5사람의 소득을 다 합치면 100. 이렇게 돼서 마지막 점은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점들을 이어보죠. 원점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나는 삐뚤삐뚤하지만 여러분은 제대로 그리세요.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소득, 인구 누적 분포와 소득 누적 분포의 관계를 나타낸 겁니다. 만약 이 5사람이 똑같이 4만 원씩 소득을 얻는다면 똑같은, 그러니까 20만 원이 국민 소득인 나라에서 5명의 국민이 똑같이 소득을 균등하게 배분받으면 4만 원씩이 되겠죠. 그 경우에 이 점들은 이 대각선에 위치하게 됩니다. 따로 설명이 필요 없죠. 이것이 완전 균등할 때 나타나는 이 그림입니다. 근데 5사람이니까 이게 각이 져 있죠. 우리나라처럼 예컨대 경제활동 인구가 3천만이다. 3천만 명이다. 3천만 명을 소득이 제일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세워서 이 그림을 그리면 3천만 개의 점이 나타나겠죠. 그걸 이으면 거의 곡선에 가깝게 됩니다. 이 곡선을 가리켜서 로렌츠 곡선이라고 합니다. 로렌츠는 사람 이름입니다. 로렌츠 곡선. 이 곡선을, 이 아이디어를 만든 사람이 로렌츠라는 학자예요. 그래서 이 곡선에는 로렌츠 곡선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제 이 수치예를 잊어버리고 일반적인 그림을, 기하학적인 그림을 그려보죠. 이 수치예에서 벗어나서 일반화를 합니다. 일반화를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진위계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그림을, 아까하고 똑같은 그림입니다. 여기가 인구 누적 분포, 인구 누적 분포고, 여기가 소득 누적 분포입니다. 여기 100%, 여기도 100%, 0 이렇게 됩니다. 만약 모든 국민들의 소득이 동일하다면 이 대각선이 로렌츠 곡선이 되겠죠. 인구 누적 분포와 소득 누적 분포가 똑같이 45도 각도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 균등선이라고 합니다. 모든 국민의 소득이 똑같을 때 대각선이 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소득을 독점하고 다른 모든 국민은 한 푼의 소득도 없을 때, 그때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꺾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분포를, 이걸 완전 불균등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O라고 하고 여기를 A라고 하고 이 점을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로렌츠 곡선은 대개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되겠죠. 우리가 보통 보는 로렌츠 곡선은 이 완전 불균등선과 완전 균등선 사이를 통과하는 렌즈 모양의 곡선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하학적으로 이런 곡선이 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 면적, 이 렌즈의 면적, 소득 분배가 불균등할수록 이 로렌츠 곡선은 완전 불균등선에 가깝게 되겠죠. 소득 분배가 균등할수록 이 로렌츠 곡선은 이 대각선에 바짝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 분배가 불균등한 나라일수록 이 빗금친 렌즈의 면적이 커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거 이해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진위계수는 뭐냐? 진위계수라는 것은 분모에 삼각형 OAB를 넣고 이 대각선 이하 삼각형의 면적입니다. 분모에 빗금친 렌즈의 면적을 계산해서 넣으면 이것이 진위계수가 되겠습니다. 진위계수가 크면 클수록 소득 분배가 불균등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 분배가 균등한 나라일수록 진위계수는 작습니다. 진위계수는 1보다 클 수 없고 0보다 작을 수 없습니다. 이 사이 어디에 있게 되겠죠. 소득 배율은 뭐냐? 소득 배율은 2, 4, 6, 80 이렇게 나눕니다. 여기가 20%, 40%, 60%, 80%, 100%입니다. 여기도 20%, 40%, 80%, 60%, 80%, 100%가 되겠습니다. 제일 가난한 사람부터, 소득이 적은 사람부터 차례로 세웠을 때 누적 분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죠. 요 80에서 100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상위 20%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기하학적으로 보면 이 20%의 사람들은 요만큼의 소득 점유비를 가지고 있죠. 여기를 E라고 하겠습니다. E. 그 다음에 상위 20%는 여기를, 요 접점을 D라고 하고 여기를 F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위 20%의 소득 점유비는 F에서 B까지의 선분의 길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배율은 5분위, 지금 5단계로 나눴기 때문에 5분위 소득 배율입니다. 배율은 뭐냐? 선분 OE 분의 선분 BF. 기하학적으로는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최고 소득층 20%가 전체 국민 소득에서 차지하는 점유비는 요만큼이죠. 하위 20%가 차지하는 비중은 요만큼 되겠습니다. 기하학적으로 보면 이 5분위 소득 비율은 선분 OE의 길이를 분모로 하고 선분 BF의 길이를 분자로 해서 낼 수 있습니다. 저 소득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소득 분배가 불균등한 사회가 되겠습니다. 저게 낮으면 낮을수록 균등한 사회가 되겠습니다. 10분위 소득 비율을 구하고 싶으면 똑같은 원리에서 이것을 10단위로 자르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진위계수를 구해서 이 넓이를 계산하고 이 넓이의 비율, 진위계수를 계산하고 동시에 5분위 소득 비율을 보조지표로 삼아서 소득 분배 상태를 살펴보면 소득 분배가 악화되었는지 또는 개선되었는지를 대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 분배 지표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대개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면 대부분 알 수 있죠. 이해가 되죠? 진위계수가 뭔지 여러분 이제 신문 볼 때 진위계수 하면은 대각선 완전균등선 밑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분모로 하고 완전균등선과 실제 분배곡선 로렌츠 곡선 사이에 빗금친 렌즈의 넓이를 분모로 해서 계산한 거다. 크면 클수록 불균등하고 소득 분배가 작으면 작을수록 균등하다. 5분위 배율도 마찬가지로 이 로렌츠 곡선상에서 도출이 가능하다. 이것은 보조지표로 사용한다.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참고로 진위계수만으로는
소득 분배가 개선되었다 혹은 악화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로렌츠 곡선과 이 로렌츠 곡선은 분명히 판단할 수 있죠. 전 구간에 걸쳐서 L1이 L2보다 완전 균등선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L1의 로렌츠 곡선을 가진 나라는 L2를 가진 나라보다 훨씬 소득이 균등하게 분배되고 있다고 확언할 수 있죠. 그러나 만약 이런 로렌츠 곡선이 있으면 어떨까요? 로렌츠 곡선이 교차하는 경우, 이 L3라고 그러면 L2는 L3와 이 L1은 L2와 L3의 다에 비해서 우월하죠. 훨씬 더 균등한 소득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 나타냅니다. 그러나 L2와 L3는 직접 질적인 비교를 할 수가 없죠. 이럴 때 진위계수를 계산해 보면 진위계수가 높은 쪽이 불균등하다고 말할 수 있고요. 동시에 5분위 배분율을 함께 계산해서 살펴보면 비교적 분명하게 소득 분배가 규범적인 의미에서 개선되었는지 악화되었는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균등하다는 것은 가치 중립적인 표현이죠. 균등하다는 것은 바람직하다든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같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소득 분배가 악화되었다, 개선되었다는 표현은 가치 판단을 포함하고 있는 규범적인 평가입니다. 규범적 평가를 하려면 로렌츠 곡선을 비교를 해서 확실히 균등선 쪽으로 접근했던가, 아니면 교차하는 경우에도 진위계수 값이 줄어들고 그리고 보조지표인 5분위 배분율이나 10분위 배분율이 낮아졌을 때 그때 소득 분배가 개선되었다라는 규범적인 도덕적 혹은 정치적 가치 판단이 담겨있는 진술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불균등과 불평등의 차이는 이런 겁니다. 불균등은 그냥 같지 않다는 것이고, 불평등은 옳지 않다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죠. 만약 우리 사회의 로렌츠 곡선이 완전 균등선에 있다면 이것은 분배의 정의가 실현된 나라일까요? 어떨까요? 아니겠죠. 이 완전 균등선은 완전 균등이지만 불평등한 로렌츠 곡선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필요의 원리에 위배됩니다. need.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족 구성원이 몇 명인지,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지, 가족 중에 환자나 장애인이 있는지 등등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고 완전 균등한 거거든요. 필요의 원리에 비춰볼 때 완전 균등선은 평등한 또는 바람직한 소득 분배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동시에 저 완전 균등선은 기여의 원리에 어긋납니다. 기여의 원리. 모든 사람이 똑같이 사회 발전이나 경제 발전 또는 다른 사람의 행복에 기여한 것이 아닌데 서로 다른 기여와 서로 다른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보상한다면, 그렇다면 누가 힘들게 일을 하려 할까요? 이것은 기여의 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완전 균등선이 곧 평등선은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살펴본 간단한 개념들이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이 보고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를 다운받았다가 제공해준 학생에게는 가점 1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똑같은 도움을 주시면 또 1점을 드리죠.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것은 2007년 5월 2일에 대통령 자문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가 대통령을 모시고 직접 보고했던 문서 그대로입니다. 이 전직 대통령 웹 기록을 찾아보면 대통령과 함께 읽는 보고서 이렇게 해서 수백 개의 문서가 올라와 있는데 그 모든 문서는 진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된 문서 그대로입니다. 아주 복잡하고 큰 보고서가 있는 반면 통계 수치에 대한 짤막한 보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혜경 여성이시죠.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이 청와대 사회수석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여러 관련 장관들과 민간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대통령께 보고드렸던 내용입니다. 제목이 빈곤 및 소득분배와 개선효과추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대통령이 양극화, 빈부격차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검토를 거쳐서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가를 이 보고서를 보면 비교적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10분 동안 여러분을 대통령으로 모시겠습니다. 보시면 우선 빈곤율입니다. 이 빈곤율은 또 다른 보조 지표입니다. 분배 상태를 알 수 있는 보조 지표. 절대 빈곤율은 이거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얻고 있는 계층을 의미하고요. 상대 빈곤율은 국민의 평균 소득의 절반에 미달하는 사람들을 상대적 빈곤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빈곤율은 03년 6.1%에서 06년 5.7%, 도시 근로자 가구 기준입니다. 상대 빈곤율은 10.6%에서 10.8%, 03년에서 06년 사이에는 크게 악화되지도 개선되지도 않은 가운데 IMF 이후에 만들어진 어떤 절대 빈곤층 혹은 상대 빈곤층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밑에 그래프는 시계열 데이터입니다. 96년, 97년 그때는 낮았고 그 뒤에 98년도부터 상대 빈곤율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절대 빈곤율은 올랐다가 좀 떨어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게 현재 빈곤계층의 추이고요. 여기 밑에 나와 있죠. 설명이. 상대 빈곤은 중위소득의 50%, 절대 빈곤은 각 연도별 최저생계비 기준입니다. 이거 그 다음 페이지 보시죠. 예, 진위계수 시계열 데이터입니다. 대한민국은 다 이제 IMF 이후 문제 때문에 여기까지 돼 있는데요. 진위계수가 굉장히 높았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 초까지는 대개 2.5, 2.7 수준의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비슷비슷하게 가난하던 시절이죠. 그리고 이제 70년대 후반, 80년대를 거치면서 진위계수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높았던 때가 1981년, 82년도가 제일 높았습니다.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서 힘으로 노동조합을 해산시키고 모든 형태의 빈부격차 완화 또는 분배 개선을 요구하는 사회운동에 철권을 내리고 모든 사회운동을 탄압하던 시기에 진위계수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87년 민주화가 시작된 이후로 진위계수는 점차 낮아지기 시작해서 96년, 97년 무렵에 우리 산업화 이후에 가장 낮은 진위계수를 기록합니다. 90년대가 호황기였죠. 호황기일수록 진위계수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 불황일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황기에는 없는 사람이 제일 피해를 많이 본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때 보시면 이 노란 글씨는 도시근로자만을 본 겁니다. 도시근로자. 그 다음에 도시근로자 말고 전국 가구를 대상으로 한 진위계수는 정부에서 공식 통계를 한 번도 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03년도부터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전국 가구를 내기 시작하죠. 도시근로자만 보면 진위계수는 도시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조사할 수도 있고 전국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할 수도 있고요.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근로소득 진위계수를 조사할 수도 있고요. 근로소득자 내에서의 양극화를 조사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전체 그 경제활동 인구를 대상으로 한 소득 진위계수를 낼 수도 있고요. 소득을 대상으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산을 대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진위계수 또는 자산소득, 임대료까지 포함한 자산소득 진위계수도 낼 수 있고요. 토지 진위계수도 낼 수 있습니다. 토지. 또 주택과 부동산 진위계수도 따로 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대상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진위계수를 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토지 진위계수는 0.9 정도 됩니다. 참고로 토지 진위계수는 부동산 주택 진위계수는 대개 제 기억에 0.67 약 3분의 2 정도 되고요. 뭐 그렇습니다. 0.75 제가 한번 잠깐 볼게요. 참고로 소득 진위계수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소득 진위계수는 제일 높았던 때가 1981년도에 0.404 이게 1981년도가 제일 높았습니다. 제일 낮았을 때가 1997년도 0.283이 제일 낮았고요. 참고사항입니다. 이런 거 시험에 안 냅니다. 몇 년도에 얼마였냐 이런 거. 재산
근로소득 말고 재산소득 진위계수가 약 0.6이 좀 넘습니다. 우리나라가. 토지 진위계수는 0.89 내지 0.9 정도 되리라고 추정하고요. 제가 가진 데이터가 7년 전 데이터거든요. 그 뒤에는 한 번도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 가지고 있을 텐데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참여정부 때 토지 진위계수를 전부 다 계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거를 발표하려고 그러니까 땅 가진 사람을 인민재판한다고 막 그래가지고 데이터 발표를 못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토지 진위계수는 0.9가 넘을 걸로 제가 추측하고요. 자산, 토지, 부동산, 금융자산 다 합쳐서 자산 진위계수가 0.76이 넘습니다. 아마 0.8 정도 지금 되지 않을까 추측하고요. 주택과 부동산, 건물 진위계수가 약 0.7, 그 정도 됩니다. 토지 진위계수가 제일 높죠. 보시면 IMF가 나면서 98년도에 진위계수가 급격하게 증가해서 0.3 수준으로 갑니다. 이것은 국제적으로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OECD에서 중간 정도 가는 수준이고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면 상당히 양호한 수준의 진위계수입니다. 들쭉날쭉하지만 대체로 경향적으로 보면 진위계수가 약간씩 확대돼가는 추세 있죠? 도시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한 진위계수가. 가처분 소득은 뭐냐? 가처분 소득은 세금을 내고 보조금을 받고, 그러니까 국가가 개입해서 세금을 걷고 보조금을 지급해서 최종적으로 민간 도시근로자 가구에서 쓸 수 있는,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 이게 가처분 소득인데, 가처분 소득 진위계수는 좀 낮죠? 시장 소득 진위계수에 비해서. 이것이 국가의 소득 재분배 기능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정도가 매우 미약하죠. 0.303, 0.209 차이가 0.13에 불과하죠. 대개 OECD 국가들의 경우에는 조세와 보조금을 통한 진위계수 보정 효과가 우리의 한 5배, 5배 이상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직접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소득 역진적인, 가난한 사람일수록 높은 세율을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나 유류세, 이런 소비세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직 사회복지제도를 통해서 보조금을 주고 이런 제도들이 양육보조금이나 이런 것도 없고 보편적인 서비스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보정 기능이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시장 진위계수와 이 세후 가처분 소득 진위계수 사이의 차이가 아주 적다. 이것이 그때 대통령께도 보고됐던 내용이고요. 전국 가구를 대상으로 하면 진위계수가 훨씬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영세 자영업자, 농어민 또는 이제 노인 단독 가구 등등 소득이 극히 적거나 소득이 전혀 없는 세대가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전국 가구의 총 소득, 이거는 이제 이전 소득, 누구한테 얻어 쓰는 거 다 합쳐서 총 소득이 이렇고요. 시장 소득은 지금 0.34 수준, 가처분 소득은 0.32 수준. 여기도 0.02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죠. 아주 국가가 그걸 결국 이 분배에 관해서는 기능이 있으나 없으나 비슷한 정도의 미약한 보정 효과밖에 못 냅니다. 여기가 그렇죠. 여기 좀 커졌네요. 여기는 이쪽은 좀 커졌습니다. 0.02 정도, 그죠? 0.02 그거네. 그래프상으로는 좀 벌어져 있는데 실제 수치를 보니까 그렇지도 않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소득 5분위 배율 마찬가지로 보겠습니다. 거의 같은 경향을 보이죠. 96년, 97년에 매우 낮았다가 IMF를 기점으로 해서 점핑을 하고 그 뒤로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여기도 시장 소득과 가처분 소득을 비교하면 보정 효과가 약 0.04 정도에 0.4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국 가구는 더 심각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진위계수와 마찬가지로 노인 단독 가구라든가 영세 농어민 자영업자들이 들어와서 이렇습니다. 가처분 소득과 전국 가구 차이는 조금 아까보다는 조금 더 벌어져 있습니다. 0.7 정도 수준으로 보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진위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을 둘 다 관찰해 볼 때
IMF를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소득 분배 상태는 매우 악화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규범적으로. 진위 계수가 커졌을 뿐만 아니라 5분위 배율도 함께 커졌고 절대 상대 빈곤층도 늘어났기 때문에 단지 이 서술적으로 격차가 확대되었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하고 규범적으로 판단할 때 악화되었다 이렇게 말해도 좋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근데 이제 진위계수 개선 효과, 그러니까 국가가 개입해서 진위계수를 개선하는 효과는 좀씩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03년도 처음 조사했을 때 전국 가구를 보면 요만큼이었는데 06년도는 좀 더 커졌죠, 폭이. 도시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한 진위계수 차이도 99년, 2000년, 2001년에 비해서 2004년, 2005년, 2006년에는 훨씬 더 커졌습니다. 물론 원래부터 너무 미미했기 때문에 증가폭은 컸지만 아직도 그 효과라는 것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개선 효과는 이렇게 좀 더 정밀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요 퍼센티지로 봐서 원래 미약하니까 이 정도 퍼센티지라도 절대적으로 아주 미약합니다. 갈수록 보정 효과가 커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 보고는 왜 대통령한테 들었냐 하면 참여정부 들어서 양극화가 확대 심화되었고 없는 사람을 더 못 살게 만들었다는 비판 여론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했던 것이 그와 같은 결과를 낳았느냐를 스스로 평가하기 위해서 이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해본 결과 노력해서 이 보정 효과를 정부의 힘으로 개선은 했지만 전체적으로 악화되는 추세를 막는 데에는 이 정도로는 역부족이었다. 정부의 역할이 매우 미흡했다. 이런 결론을 얻은 것이죠. 다음 보시겠습니다. 5분위 배율도 마찬가지로 보정 효과가 뒤로 갈수록 효과가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98년도까지는 이 효과가 있으나 마나 하다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보정 효과가 확대되는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선 효과가 이렇게 퍼센티지로 봐서 3.2, 2.9에서 8.0으로 커졌고 지난 한 4, 5년간에도 11.9에서 16.7로 전국 가구 대상으로도 커졌다. 이것은 대개 이 개수 차이는 공적 이전 소득, 기초생활보장제도 이런 거 있죠? 예, 그 다음에 금년부터 시작한 그 기초노령연금 제도, 소득 없는 어르신들한테 뭐 한 8만 얼마씩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인상, 그리고 이제 시설아동과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그 계좌를 만들어주고 저축 지원해주는 거, 뭐 장애인 활동보조인 제도 등등 새로 도입된 여러 가지 제도의 결과 공적 이전 소득이 좀 커졌고 직접세 비중이 지난 10년 동안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비중이 한 7, 8% 정도 올라갔고요. 그리고 사회보장세, 직접세가 올라간 것은 종부세, 종부세 이런 영향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보장세 이 경우에도 이제 그 여러 가지 건강보험이나 이런 다양한 사회보험 쪽에서도 조금 더 소득 재분발 효과를 내게 하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미미하지만 이 정도의 개선 효과를 냈습니다. 마치 꽤 많이 낸 것처럼 그래프에는 나와 있는데 너무 미미하면 보고받는 대통령이 심기가 불편하시니까 그래프상으로 약간 분식을 했죠. 예. 그런 정도는 해야 됩니다. 예. 다음. 이렇게 개선된 이유가 뭘까? 크게 개선된 것은 아니지만 약간 개선이 이루어졌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세전 시장 소득과 세후 또 사회보장비를 다 지출한 후에 가처분 소득 진위계수 사이에 격차가 조금씩 보정 효과가 커진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 원인을 찾아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국가 성격이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이것은 통합재정 기준으로 국가의 예산을 어디다 쓰느냐를 지난 20년간에 걸쳐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우선 보시죠. 국방예산, 여기입니다. 1987년 이전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을 때 국방예산이 정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가 넘었습니다. 이것은 박정희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25% 수준을 유지해왔던 겁니다. 이걸 보면 대한민국은 전두환 정권이 끝날 때까지는 역시 군사독재 국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 이것이 이제
노태우 정부 때부터 문민화가 이루어지면서 급격하게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내려가서 김영삼 정부 때까지 쫙 내려가서 이제 10%, 11% 수준까지 가고 나니까 더 내려가기가 어렵게 되어서 이제 11%대에서 지금 고정되어서 여기 지금 데이터가 06년까지만 나와 있는데 원래 07년까지 가야 되는데 새 대통령 취임하시고 나서 이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청와대에 있던 각종 정책과제위원회를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후속 작업을 할 수가 없어서 07년도까지 데이터를 업그레이드를 못합니다. 이걸 누가 해줘야 되는데 그래 연구자들도 이 데이터를 쓸 수 있는데 지금 06년까지 돼 있죠. 이 데이터를 찾아보려고 제가 정부 홈페이지를 다 뒤졌는데 어느 곳에서도 이 데이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알려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감스럽게 돼 있는데 대체로 이 수준으로 유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지출을 보시겠습니다. 경제지출. 경제지출은 녹색입니다. 녹색을 보시면 경제지출 비중이 대개 17.7 수준이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높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약 20% 수준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 독재죠. 그냥 군사 독재가 아니고 개발 독재입니다. 국방과 경제지출이 전체 정부 지출의 반을 차지하는 개발 독재 국가였다는 것이 이 정부 재정 구조를 보면 드러납니다. 박정희 체제는 상당히 성공적인 개발 독재였고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독재 체제였습니다. 그 점은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경제 지출이 YS 때 김영삼 정부 때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죠? 세계화, 국제화, 경쟁력, 국가 경쟁력 강화를 외치면서 기업들한테 어마어마한 보조금을 줍니다. 그리고 도로, 교량 이런 사회 인프라를 건설하는 쪽에 엄청나게 돈을 집어넣죠. 국방비가 내려간 것이 거의 다 경제 지출로 가게 됩니다. 보수 정권 맞죠? 김영삼 정부는 보수 정권이 맞습니다. 공급자 위주로, 기업 위주로 정책을 해왔죠. 이것이 이제 김대중 정부에 가서 초기에는 더 높아집니다. 왜냐? IMF가 터져가고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니까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공적 자금부터 시작해서 경제 지원이 엄청나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7.5로 최고치를 기록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후반기에 쭉 빠집니다. 그러다가 카드채 위기가 또 왔죠. 참여정부 초기에도 경제 지출이 급속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쭉 빠져서 18.4까지 내려갔습니다. 2007년도에는 약 16%까지 내려간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고요. 참여정부가 만든 국가비전 2030에 따르면 이것이 2030년에는 10% 밑으로 내려가도록 장기 재정 계획을 짜놓고 나왔는데 다 폐기됐습니다. 지금은. 예,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파란색, 아이고, 시간이 다 됐네. 빨리 하겠습니다. 교육 지출. 교육 지출은 뭐 기복이 있지만 꾸준히 15% 내외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지출을 보시겠습니다. 이게 전두환 정권 때까지, 박정희 정권 때는 10%도 안 됐고요. 예, 전두환 정권 때 약간의 상승이 있었고, 민주화가 확 이루어지면서 국민들의 요구가 표출되면서 노태우 정부 시절에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YS 정부는 노태우 정부보다 더욱 보수적이죠. 예, 경제 지출을 확 늘리면서 복지 지출도 깎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IMF가 터지고 국민의 정부 들어서고 나서 빈곤층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실업자가 대규모로 발생하면서 불가피하게 사회 지출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후반기에 안정이 되면서 좀 내려가다가 참여정부 들어와서는 의도적으로 사회 지출을 대통령이 계속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06년도에 27.9까지 갔다가 07년도에는 30%를 넘었을 것으로 저는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연금 3조 2천억 원이 신규로 도입되었고 뭐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되게 이 사회 지출이 30% 수준에 갔을 것이다. 2007년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가 성격이 이 재정 지출로 보면 개발 독재 국가에서 보수적인 그런 국가로 중간 단계를 거쳐서 이제는 사회국가 성격으로 점점 진화해온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참여정부 들어서 그 진위계수라든가 어분위 배분율에서 시장소득 진위계수하고 가처분소득 진위계수 사이에 격차가 조금씩 벌어져서 보정효과가 나게 된 것은 이런 것 때문, 사회지출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그렇게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좀 늘긴 늘었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를 OECD 국가들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OECD 국가에서 공공사회지출이 차지하는 GDP 대비 비중입니다. GDP. 정부 재정이 아니고 GDP 대비 비중은 스웨덴이 이렇게 높고요. 독일, OECD 평균입니다. 이게. 그리고 일본이, 미국이 굉장히 낮죠. 우리나라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한국 안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는 5점 몇 프로에 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모든 나라들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한국 여기 있네요. 한국은 GDP 대비 공공사회 지출이 여기 있습니다. 한 7%, 8%쯤 왔네요. 이제 05년도에 7점 몇 프로. 그리고 진위계수 개선 효과는 5%입니다. OECD의 대부분의 나라들 평균이 대체로 여기에 있죠. 보면은 대개 사회지출이 GDP 대비 약 20% 내지 25%. 그 다음에 진위계수 개선 효과가 약 30% 내지 25%. 그래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시장에서 벌어지는 소득 격차를 세금과 보조금 혹은 사회복지제도를 통해서 3분의 1 정도 개선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 OECD 국가의 모델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제일 뒤떨어진 나라인데도 여기 있죠. 한국은 여기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도 2020년엔 여기까지 가고 2030년에 여기까지 간다. 이게 국가비전 2030 기본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아쉽게 됐죠. 절로 못 갈 것 같아요. 이렇게 가지 않을까. 예. 다음 페이지. 예. 이렇게 됐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대통령 보고서도 별건 아니죠. 예. 이제 저 결론은 공적 사회 지출을 더욱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득 격차를 선진국 수준으로 보정하려면 대규모의 공공사회 지출 확대가 필요하고, 그래서 경제 지출을 극도로 억제하면서 약 비중을 경제 지출을 6% 이상 더 낮춰서 그것을 전부 사회 지출을 올리면 세계 국가재정 대비 사회 지출 비중이 40%를 넘어가게 되는 그런 정도 되면 효과가 좀 날 거다. 그래서 참여정부가 뭘 하긴 했는데 좀 미약했도다.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임기 막판에 좀 더 열심히 합시다. 이런 결론을 저 보고에서 냈고, 그에 따라서 2008년도 예산안을 제가 복지부에 있을 때 편성해놓고 나와서 지금 현재 집행되고 있는 예산은 저 보고에 따른 그 사회지출 비중이 굉장히 늘어난 재정구조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요. 내년 되면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긴 시간 제가 불규칙하게 붙들어 뒀는데요. 이 PDF 파일은 다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각 주제마다 필요할 때는 같이 좀 보도록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꼭 저 데이터를 우리 조교가 어디 올려놓을 테니까 꼭 다운받아서 필요한 분들은 한 번씩 더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